네, 연방 상원에서 미국 시민권자의 이중 국적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이 상정돼서 지금 초미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내용을 좀 제일 먼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 같은 정책이 실현될 경우에 우리 미주 한인들에게도 그 미칠 영향이 적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일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에 한국과 미국의 양국 국적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일부 우리 한인 복수 국적자들은 국적 선택을 강요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한국의 복수국적 제도와 또 충돌도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법과도 좀 충돌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좀 혼란이 불가피한 그런 법안인데요. 자, 지난 1일 공화당의 버니 모레노 연방 상원의원이 미국 시민은 외국 국적을 보유하는 것을 금지한다라는 내용의 이 배타적 시민권 법안 Exclusive Citizenship Act of 2025 Exclusive Citizenship Act of 2025년 이런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미국 시민이 다른 나라 국적을 보유할 경우에 1년 내에 두 나라 국적 중에 하나를 반드시 포기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 1년 내에 선택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그렇게 내용이 골자로 되어 있습니다. 모레노 의원은 미국 시민이 되고자 한다면 오직 미국만을 선택해야 한다라고 이 법안을 발의하는 그 취지를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같은 법안이 실제로 통과될 경우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사실 엄청나게 많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 미국 국적을 갖고 있어도 그 자국 국적, 그러니까 이제 우리를 예를 들면 뭐 한국에서 올 때 한국 국적에다가 미국 가서 이제 미국 와서 시민권을 땄잖아요. 그래서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한국 국적과 함께 이제 복수 국적을 갖는 그런 경우인데, 사실 이렇게 출신국의 국적과 미국 국적을 같이 갖고 있는, 소위 말해서 복수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허용하는 그런 나라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자, 예를 들어 드리자면 복수 국적 다 허용해서 이제 미국과 그 나라 국적 다 이 복수 국적을 갖고 있는 그런 나라 사람들을 보면은 캐나다, 그리고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호주, 스페인, 또 스웨덴, 사우스 아프리카, 멕시코, 브라질, 이스라엘 등등등 미국과 매우 중요한 관계에 있는 거의 모든 나라들이 다 복수 국적을 허용하고 있고요. 당연히 한국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 한인 복수 국적자들도 이 발의안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한국은 그 현행 국적법에서 선천적 복수 국적, 선천적 복수 국적자, 그러니까 여기서 태어났기 때문에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을 받았는데, 그 태어날 당시에 엄마나 아빠 둘 중에 한 명이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경우, 예를 들어서 엄마는 미국 시민권자인데 아빠는 아직 영주권자, 이런 경우에는 거기서 태어난 자식이 미국 시민권은 자동으로 받기는 했지만 선천적 복수 국적자로 분류가 됩니다. 한국에서 봤을 때도 그렇고 미국에서 봤을 때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현행 국적법에 따른 복수 국적자는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런 선천적 복수 국적자. 또 하나는 65세 이상 제외 한인들에 대해서 한국에서 일정 조건 아래 복수 국적을 허용하는, 그게 지금 아주 본격적으로 활발하게 지금 시행되고 있죠. 자, 지금 두 번째에 말씀드리는 여기에 해당이 많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말씀드린 선천적 복수 국적자는 이제 우리들의 자녀나 또 아니면 손자, 손녀나 이런 경우에는 또 당연히 해당이 되겠죠. 어찌됐든 그 두 가지 케이스 모두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어찌됐든 두 개 가질 수가 없으니까. 자, 그런데 이제 미국이 복수 국적을 이제 금지하는 이 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돼서 발효가 된다라면 결국 미국 시민권을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한국 국적만 그냥 받고 미국 시민권을 포기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쯤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한국 시민권을 안 따면 되지 미국 시민권을 왜 버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 개개인의 케이스가 너무 많이 다르기 때문에, 또 한국을 좋아하고 싫어하고 미국을 좋아하고 싫어하고 이런 문제와는 또 별개로 여러 가지 가족과의 문제, 또 어떤 재산 문제, 무슨 금융거래 문제, 부동산 문제 등등등등 사실 얽혀 있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건 단순히 어느 나라를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 내가 미국에서 산 지가 40년이 넘었는데 미국 시민권이면 됐지 한국 시민권을 뭐하러 따, 이런 것과는 별개로 굉장히 복잡한 게 많이 얽혀 있습니다.
자, 실제로 이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 국적을 유지할 수 없게 될 경우, 즉 복수 국적을 유지할 수 없게 될 경우의 문제는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예를 들어 뭐 한국에 입국 시에 출입국 절차는 물론이고요. 한국 내 부동산 보유 문제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리고 한국 내 은행 등 금융 계좌 문제, 또 무슨 상속 문제 등등등 생활 전반에 큰 변화가 불가피합니다. 예, 하지만 이 법안이 발의됐다라고 해서 뭐 반드시 즉시 통과되는 건 그런 건 아니죠. 복수 국적을 사실상 용인해온 그 미국의 기존의 그 법 체계가 있는데, 이걸 너무 한순간에 흔든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고요. 또 시민권 박탈에 대한 어떤 헌법적인 논쟁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고 해서 1년 내에 내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지 않았는데 그러면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을 박탈한다? 이렇게 시민권을 박탈하는 그런 문제의 헌법적인 위헌 논쟁도 이 법안과 별개로 또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논란이 그래서 있다는 건데,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한인뿐만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던 그 많은 미국과의 중요한 동맹국들, 그 나라 출신들의 미국인들과의 또 복잡한 쟁점 등이 얽혀 있기 때문에 과연 현실성 있는 그런 법안인지에 대한 논란이 그래서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법안을 발의한 의원은 이 법안을 끝까지 이제 표결로 가겠다고 말을 했죠. 논란과는 별개로. 또 이제 뿐만 아니라 현 단계에서의 그 반대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법안이 발의는 됐지만, 뭐 발의는 의회 의원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데 발의는 됐지만 이게 이제 연방 상원에서 최종 통과될지, 그리고 이어서 하원에서, 이게 이제 상원의원이 낸 거기 때문에 우선 상원 소위원회에서 다룰 것입니다. 통과되면 상원 전체 본회의에서 하겠죠. 통과되면 이걸 또 이제 하원으로 보냅니다. 그럼 하원에서 이걸 받아서 그대로 하는 경우도 있고 조금 수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결국 상원, 하원 이게 다 모두 통과될지는 사실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제 요즘 생각지도 못한 그런 일들이 많이 현실화되는 그런 상황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발의된 이 법안의 최종 결과도 사실은 그런 면에서 누구도 좀 예측하기 어렵지 않느냐, 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법안이 투표에 붙여지거나 아니면은 뭐 최종 결과가 나왔다, 뭐 이런 소식이 들리면 여러분들에게 곧바로 알려드릴 테니까 혹시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구독해 놓으시고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미국에서는요, 앞으로 그 제약회사의 신약 그 개발하는 과정에 있어서 실험용 원숭이를 사용하는 케이스를 대폭 줄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뉴스는 이제 우리에게도 그 연관이 많고 또 중요한 뉴스입니다. 실험용 원숭이를 쓰는 것과 안 쓰는 것과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크게 보면 두 가지적인 측면에서 민감한 그런 우리와 상관이 있는 뉴스입니다. 첫 번째는 실험용 원숭이를 뭐 안 쓰거나 그 단계를 대폭 줄이거나 할 경우에 첫 번째 당장 이제 떠오르는 것은 이제 신약 개발의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좀 어떤 안전성 문제 뭐 이런 걸 좀 걱정해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반대로 좀 장점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단계가 줄어들면 약 가격이 싸집니다. 이런 과정에 들어간 비용이 적기 때문에 약 가격이 출시된 후에도 훨씬 더 싸게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측면에서 우리와 연관성이 굉장히 밀접하게 있는 겁니다. 자, FDA는 어제 신약 안전성 검사에서 영장류를 대상으로 하는 그 독성 실험을 대폭 줄이거나 아니면 없애는 그런 방침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영장류를 대상으로 실험을 하는 소위 그 독성 시험이라는 것은, 즉 이 약을 개발해서 치료 효과는 검증이 됐는데, 분명히 효과 있는 것은 확인이 됐는데, 그 다음에 이제 과연 얼마나 안전한지를 사람한테 테스트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을 대상으로 시험을 하기 전에, 임상 시험을 하기 전에 영장류 대상, 원숭이를 대상으로 이제 하는데, 그 원숭이를 대상으로 하는 첫 번째 그 독성 시험은 인간의 면역 체계와 관련이 있는 치료제 개발 그 과정에서는 지금 단계에서는 어찌 보면 굉장히 중요하고 꼭 필요한 단계입니다. 최대 6개월 동안 실험이 진행되기 때문에 100마리 이상의 그런 그 실험용 원숭이가 동원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제약회사들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실험실에서 사용되는 그 실험용 원숭이는 마카크 원숭이 종류가 이제 거의 대부분인데, 이 마카크 원숭이에 들어가는 비용은 한 마리당 한 $50,000 정도가 소요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여러 단계 나눠서 이런 실험용 원숭이 100마리를 상대로 그 시험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그랬죠. 그럼 100마리면은 뭐 얼음 잡아도 이 독성 실험, 원숭이 대상 실험 하는 데에만 500만 불이 들어갑니다. 뭐 그 외에 다른 것도 있겠지만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원숭이 값만 값이라 그러니까 좀 이상하죠. 네. 원숭이 비용만 500만 달러지 한 마리당 5만 불이니까 그 외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연구원들이라든지 또 연구소 사용 비용이라든지 이것은 뭐 그것보다도 훨씬 많겠죠. 그러니까 수천만 달러가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 단계를 줄이거나 없애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비용이 줄어들면 약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FDA는 그래서 이번 조치가 약 가격의 절감이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국정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FDA 측은 신약이 시장에 출시되기까지 걸리는 시간도 단축할 수 있고 연구비나 또 개발 비용도 낮출 수 있다. 그래서 이는 약 가격의 인하로 바로 연결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뭐 맞습니다. 논리적으로는 다 맞는 얘기고 다 여기까지는 이제 장점의 경우가 해당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동물복지단체도요, FDA의 이런 조치를 환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정책이 다 완벽하지는 않죠. 장점이 있으면 뭐 또 단점도 있는데 이제 그 단점, 걱정되는 단점은 앞서 잠깐 언급해 드렸다시피 신약 개발 과정에서 동물 시험이 감소 또는 아예 폐지될 경우에 안전상의 문제, 정말 그런 독성 실험 없이 사람한테 바로 이걸 투여를 했을 때 사람한테 효과는 뭐 있다 치더라도 사람이 과연 안전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불안감, 이런 우려, 여기에 대한 그 부담감과 지적은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FDA가 인간을 상대로 투여하는 그런 치료제를 개발하는데 정말 원숭이한테는 미안한 얘기지만 그런 동물 실험을 안 하고 곧바로 사람한테 투여를 할 수 있느냐, 이건 말이 안 된다. 사람을 너무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다라는 반발도 좀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런 논란이나 반발과는 또 별개로 FDA는 앞으로 하여간 완전 폐지까지는 아니어도 뭐 특정 약품에 대해서는 아예 없애는, 이거 없이 그냥 해도 돼, 승인해 줄게, 이런 경우도 있지만 웬만한 경우에는 그 원숭이 실험 그 단계를 대폭 줄여서 치료제 승인을 해주겠다라고 일단 FDA가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자, 트럼프 행정부가 어제 루이지아나주 최대의 도시, 자, 퀴즈를 드릴까요? 네, 루이지아나주의 최대 도시입니다. 그리고 지금 잘 떠오르지 않으신다면 다른 힌트를 드릴까요? 재즈의 고향입니다. 재즈의 고향. 네, 이제 아실 겁니다. 뉴올리언스. 그 뉴올리언스에 대해서 대대적인 이민자 단속을 어제부터 시작했습니다. 연방국토안보부는 어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뉴올리언스에서 대대적인 연방 이민법 단속 집행을 시작한다라고 공식적으로 이 SNS에 올렸습니다. 국토안보부는 괴물들이 뉴올리언스 거리로 풀려나서 더 많은 범죄를 저지르고 더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도록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라면서 이민 단속 시행의 취지를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루이지애나 거리에 있는 최악의 범죄는 대부분 이 불체자들에 의한 사건들이다라는 설명과 함께 온두라스, 베트남, 요르단 출신 그 단속 대상자 10명의 이름과 사진 그리고 범죄 혐의 등등을 아예 SNS에 다 만천하에 공개했습니다. 한 10명 정도가 대표적으로 이렇게 공개가 됐는데 이들의 출신 국적이 이 사람은 온두라스다, 이 사람은 베트남이다, 이 사람은 요르단이다라고 그 나라까지 다 이름이 나와 버렸습니다. 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 이틀 전에 그 뉴올리언스에 대한 주방위군 투입 계획을 밝힌 바 있죠. 밝힌 지 하루 만에 어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틀 전에 주방위군을 뉴올리언스 시에 투입할 텐데 이는 루이지애나 주 제프 랜드리 주지사가 요청한 것이다. 그러면서 훌륭한 주지사가 뉴올리언스를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은 발표를 했습니다. 자, 루이지애나 주지사는 공화당 소속이고요. 거기에 최대 도시인 뉴올리언스의 시장은 민주당 소속입니다. 그래서 민주당 소속의 시장이 일을 하고 있는 뉴올리언스 시에 주방위군을 투입해달라고 주지사가 요청을 했다. 그 주지사는 공화당이다. 뭐 이런 얘기인데 여하튼 뭐 공화당 민주당을 떠나서 일단 재즈의 고향 뉴올리언스시의 대대적인 이민 단속 집행이 어제부터 시작됐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가운데 이 미네소타 주에서도 미네소타에도 우리 한인분들 많이 사시죠?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이 미네소타 계신 분들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많이 추우시죠, 거기? 근데 여하튼 자, 미네소타 주에도요, 조만간 대대적인 이민 단속이 실시될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내전을 피해서 미국으로 이주해온 소말리아 사람들을 대거 추방할 방침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미네소타주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거기 소말리아 사람들이 많나요? 물론 여러분들이 사시는 곳과 좀 떨어진 상관없는 지역에 소말리아 사람들이 몰려서 살면 뭐 못 본 경우도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미네소타주, 뭐 미니아폴리스 뭐 이쪽에 소말리아 그 난민으로 온 사람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한 8만 명 정도가 몰려 산답니다. 이 8만 명이라는 숫자가 뭐 예를 들어서 미 전국에 그렇게 흩어져 산다 그러면 뭐 보이지도 않겠죠. 그런데 작은 도시에 집중적으로 그렇게 산다 그러면 완전히 하나의 타운이 돼버리는 거죠. 그 지역은 그야말로 소말리아 타운이 돼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이 미네소타주가 눈에 가시처럼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그 백악관 강요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소말리아 이주민들을 원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면서 누군가는 내가 취하는 이런 조치를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상관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이 미네소타 주에 대한 대대적인 이민 단속이 곧 있을 것임을 그렇게 강하게 시사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그들은 즉 소말리아에서 온 그 난민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아무것도 기여하는 바가 없이 혜택만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그 소말리아 그 난민 출신의 누가 한 명이 시민권을 나중에 받아가지고 지금 연방 하원 의원이 된 사람이 있거든요. 여성이에요. 일한 오마르라는 연방 하원 의원인데 그 일한 오마르 의원을 가르쳐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 그랬냐면 쓰레기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뭐 맞는 얘기인지 틀리는 얘기인지 그걸 떠나서 네. 그래도 대통령님께서 쓰레기라고 막 그러니까 이렇게 참 듣는데 마음은 편하진 않습니다만은 여하튼 그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한 오마르 그녀는 쓰레기고 그녀의 친구들도 쓰레기다.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불평불만만 늘어놓는 쓰레기다라고 그렇게 정말로 아주 강하게 그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이민 당국은 미네소타에서 소말리아인들이 많이 모여 사는 트윈시티, 이 트윈시티는 시티 도시 이름이 아니고요. 두 개의 도시를 말하는 겁니다. 그 미네아폴리스 그리고 세인트폴. 이 미네아폴리스와 세인트폴 이 두 개의 도시를 같이 통칭해서 트윈시티라고 하는데 여기에 그렇게 소말리아 난민들이 많이 모여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두 도시에 소말리아 이민자들을 표적으로 하는 집중 이민 단속에 나설 것임을 강하게 천명했습니다. 자, 곳곳에서 이민 단속은 당분간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이요, 미국으로의 입국 금지를 미국으로의 입국을 금지하는 그 대상국이 현재는 19개 나라잖아요. 요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를 해서 19개 나라는 이미 공표가 돼 있는 상태인데, 노엄 국토안보부 장관이 그런 나라를 19개가 아니라 30개국으로 확대하자라는 방안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건의를 엊그제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입국 금지 대상국의 추가 지정을 위한 평가를 그래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30개국, 많으면 32개국 정도인데 이 결과에 따라서 대상국 리스트가 좀 지속돼서 확대될 예정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에 포고문을 통해서 이런 내용을 밝혔죠. 19개 나라 국민의 미국 입국을 전면 금지하거나 부분 금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전면 금지된, 즉 그 나라의 국민들이 미국에 오는 것이 뭐 2, 3일 관광이든 무슨 취업이든 또는 이민이든 아예 전면 금지된 나라는 이제 12개 나라인데요. 이란, 예멘,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차드, 콩고공화국, 적도기니, 하이티,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등등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7개 나라는 완전 전면 금지는 아니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부분 금지인데, 그런 부분 금지된 나라는 부룬디, 쿠바, 라오스, 시에라리온, 토고, 투르크메니스탄, 베네수엘라 등등입니다.
자, 이에 따라서 이제 국무부는 어제자로 앞서 제가 말씀드린 그 19개 나라 국민들에 대한 미국 비자와 영주권 등의 심사를 어제자로 어제 아침부터 전면 중단했습니다. 미국 입국 어차피 안 시킬 거니까 무슨 인터뷰는 무슨 인터뷰, 뭐 비자 인터뷰라든지 뭐 서류 접수 이런 거 그 19개 나라를 대상으로는 어제 아침부로 전면 중단했습니다. 자, 한편 그 크리스 노엄 장관이 늘리자라고 한 그 30개 나라 또는 32개국이라는 보도도 있는데 그 늘리자고 한 그 30개나 32개국 나라가 그러면 추가적으로 어디인지는 아직은 구체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왜냐하면 지금 그 평가 중에 있습니다. 평가하는 건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이 나라의 그 불법 체류자가 얼마나 많으냐. 근데 불법 체류자가 얼마나 많으냐도 이제 상대적으로 계산을 해야 될 거예요. 이 나라 인구가 이만큼인데 미국에 있는 불법 체류자가 뭐 이만큼인데, 그러니까 인구 대비 불법 체류하는 그런 확률, 비율, 또는 미국으로 1년에 그 나라 사람들이 들어오는 명수가 있을 거예요. 관광이든 뭐 사업이든 뭐 여러 가지 공연이든 뭐 여러 가지 그런 걸로 뭐 이민 제외하고 그렇게 비자라는 건 뭐예요? 그 비자 기간 끝나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비자를 갖고 미국에 들어왔다가 비자 체류 기간을 넘겨서 불법 체류자가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비율을 따지는 거죠. 이 나라 사람들은 미국에 100명이 들어오는데 80명이 불체자가 돼버리네. 이런 나라는 이제 입국 금지시키겠다는 거고, 이 나라 사람들은 10,000명이 1년에 들어오는데 불체자가 되는 사람들은 한 10명 밖에 안 되네. 뭐 이런 경우는 뭐 그렇게 입국 금지 대상은 안 되는 거죠. 지금 그거를 평가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다음 주쯤 되면 나머지 추가적인 국가의 이름이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그 자동 서명기로 결제한 모든 문서가 무효다. 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했어요. 이 바이든 대통령이 자동 서명기로 결제한 사면 대상자라는 게 뭐예요? 내가 뭔가 죄를 짓고 그로 인해서 재판에 회부됐다가 유죄 판결을 받고 감옥에 있든 아니면 감옥에서 이제 나와서 집에 있던 뭐 집에 있다 하더라도 여하튼 전과 기록은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감옥에 있으면 석방, 나와 있는데 전과 기록이 남아 있다면 그 전과 기록을 말소시켜주는, 그게 이제 대통령이 해주는 사면이잖아요. 그 바이든 전 대통령이 해준 그런 사면은 모두 무효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좀 떨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자,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SNS에서 바이든 전 대통령이 오토펜, 즉 오토펜은 사람이 들고 손으로 쓰는 그런 펜은 아닙니다. 말이 펜은 아니고 사람이 들고 쓰지 않아도 그냥 자동으로 뭐 터치 하나면 되든지 뭐 그런 이제 오토펜인데, 바꿔 말하면 이제 자동 서명기입니다. 그렇게 오토펜, 자동 서명기로 서명한 모든 문서나 모든 포고문이나 모든 대통령 행정명령이나,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은 행정명령도 오토펜으로 한 적이 있죠. 그리고 뭐 각서나 계약, 심지어 사면 대상자에 대한 서명까지도 모두 무효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누구든 그렇게 오토펜으로 서명된 사면이나 감형을 받았다면 이는 완전히 전적으로 내 정권 하에서는 폐지됐다, 법적 효력이 없음을 강조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토펜은 대통령의 서명을 자동으로 하는 그 기계를 말하는 겁니다. 자동 기계. 그래서 이제 서명할 문서가 많을 때 손으로 쓰기가 이제 힘들 때 그 종종 이런 자동 서명기로 하는 경우가 있죠. 예. 사실은 이제 이게 뭐 오토펜 자동 서명기가 꼭 뭐 나쁘거나 뭐 필요 없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실제로 이제 많은 서명을 해야 할 그런 경우에는 그렇게 자동 서명이 필요한 경우도 뭐 있기는 있습니다. 이건 긍정적인 측면도 물론 있습니다. 저도 그 라디오 방송국에서 이 부사장 역임을 하면서 이제 직원들 그 월급 페이 체크 줄 때 이제 보통 2주에 한 번을 주는데 한 번 줄 때마다 한 7, 80장을 끊었던 것 같아요. 한 2주에 한 번씩 한 7, 80장의 체크가 발행되는데, 그 외에 이제 직원들 외에 여러 가지 많이 있으니까 합치면 한 2주마다 한 번씩 한 7, 80장 정도를 서명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손으로 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그 스탬프, 도장, 제가 서명을 한 그걸 그대로 만들어서 일종의 도장처럼 옆으로 길다랗게, 그래서 그 도장으로 찍어서 7, 80장을 2주에 한 번씩 찍어서 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뭐 7, 80장이니까 이제 이것도 이제 도장으로 하지만 만일 그것보다 넘어서 뭐 200, 300 뭐 이렇게 된다면 이것도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자동 서명이 이제 그런 측면에서 필요한 측면도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중요한 문서와 관련된 건 자동 서명한 걸
인정하지 않겠다. 이제 이런 취지인 것입니다. 바이든 전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역대 대통령들도 직접 서명하는 대신에 직원을 시켜서 오토펜으로 서명하게 되는 경우가 물론 있습니다. 뭐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 시절 백악관 인사들이 바이든 대통령의 승인 없이 그렇게 자동으로 한 것이 많다라면서 그래서 바이든 정권 하에서 있었던 자동 서명은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뭐 바이든 대통령이 허가했어도 나는 인정하기 싫어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슬리피죠. 바이든 대통령이 맨날 꾸벅꾸벅 졸고 그러니까 직원들이 몰래 막 알아서 다 했다라는 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정할 수 없다. 뭐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제 흥미로운 점은요, 바이든 대통령이 그 임기 말에는 정말로 오토스펜, 자동 서명으로 많이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대통령의 사면 할 때, 바이든 대통령이 사면할 때 대부분 이제 자동 서명으로 했는데 유일하게 바이든 대통령 자신의 둘째 아들, 차남, 헌터 바이든의 사면, 헌터 바이든을, 그러니까 본인의 아들을 사면시켜줬잖아요. 그 헌터 바이든을 사면시키는 그 사면 문서에는 이상하게 본인이 직접 서명했습니다. 오토펜을 사용하지 않고. 이래서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의 빌미가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여하튼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서 바이든 정권 하에서 사면된 사람 인정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다만 대통령의 사면권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임 대통령의 사면권을 취소한 전례가 지금까지 역사상으로 없다라는 그런 전례에 비추어 봤을 때, 그리고 또 다음 정권이 민주당 정부가 들어선다면 또 그때 가서 누군가가 전 정부에 있던 트럼프 대통령이 사면한 거 인정할 수 없어. 뭐 또 이렇게 되면은 이게 너무 혼란스러워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 가지 지금까지 전례도 없다라는 여러 가지 등등등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인정할 수 없다라고 말을 했지만 그게 과연 법적으로 실제로 그렇게 무효화 조치가 될지는 상당히 불투명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컴퓨터 제조업체 델. 요즘은 이 노트북 갖고 있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애플 거나 아니면은 한인들은 삼성 것도 많이 갖고 계시고 LG 것도 갖고 계시고 그 외에 요즘은 이름 처음 들어본 그런 노트북도 많이 나왔죠. 에이서 그런 것도 있고 델도 HP도 있고 막 그런데 델. 과거에는 정말 델 정말 유명하고 어찌 보면 몇 개 안 되는 컴퓨터 제조업체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델이었잖아요. DELL. 자, 그런데 이 델 테크놀로지의 창립자 겸 CEO인 마이클 델 부부가 기부금을 냈는데 무려 62억 5천만 달러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 62억 5천만 달러는 어마어마한 기부금을 내면서 조건을 달았습니다. 뭐라고 달았냐면 10살 이하 아동의 금융계좌 종잣돈 지원을 위해 사용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요건 이제 프로그램이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프로그램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마이클 델의 재산은 대략 한 1,500억 달러, 조금 더 정확하게 한다면 1,490억 달러 정도로 예상됩니다. 그렇게 따지니까 62억 달러 아무것도 아니네 라고 할 수도 있지만 또 이 사람들이 거기만 돈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액수가 큰 건 사실입니다. 여하튼 이 델 부부의 기부금은 트럼프 행정부의 일명 트럼프 계좌 프로그램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왜? 본인이 그렇게 딱 집어서 기부를 했기 때문에. 자, 일명 트럼프 계좌라는 것은요, 지난해 이전에 태어나서 현재 10살 이하인 아동, 그러니까 지금 태어난 지 10년이 채 안 된 10살 미만의 아동 2,500만 명이 있답니다. 대략 미국 내에. 그 2,500만 명의 10살 미만의 아동에게 각각 1인당 투자자금 250달러씩 제공해 주는 겁니다. 요걸 줄 테니까 너희들이 엄마 아빠한테 돈 더 받아서 여기다 더 돈을 더 넣어서 예를 들어서 정말 태어나자마자 유태인들이 그래서 다 부자가 다 백만장자잖아요. 유태인들은 딱 태어나면 자기 아이에게 태어나자마자 0살일 때 그때 돈으로 뭐라 할까? 한 10,000불 계좌를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10,000불 계좌를 만들어 주면서 조건을 답니다. 이 아이가 60살이 될 때까지 이 돈을 찾지 못하게. 그럼 생각해 보세요. 태어나자마자 10,000불짜리 계좌가 있는데 그 아이가 60살이 됐다. 즉 60년 후에 10,000불은 당연히 무조건 100만 달러 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태어났을 때 내가 알지도 못하는데 우리 아버지나 우리 할아버지가 나한테 만부를 해놨는데 내가 그냥 신경 안 쓰고 살다가 60살이 됐어요. 그런데 60살이 되자마자 내 재산은 뭐 기존의 재산이 얼마에 끈가를 별개로 무조건 백만장자가 되는 거죠. 100만 불 이상 캐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또 자기 자식이나 자기 손자 손녀에게 또 만불, 2만 불씩 또 해줍니다. 또 60살이 됩니다. 이게 몇 세대가 반복되면 유태인들은 거의 99%가 뭐 99%는 좀 그러네. 거의 90%가 다 백만장자 이상의 자산가가 돼버리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 논리인데 그게 또 그렇게 시간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데 우리 한인들도 그렇게 하면은 정말 우리 모두가 앞으로 2세, 3세, 4세들 미국에 사는 한인들이 다 나중에 백만장자 될 수 있습니다. 딱 태어나자마자 그것만 한다면 저도 이거를 나중에 알게 된 게 참으로 좀 안타깝고 그렇긴 한데 참 여하튼 말이 뭐 옆으로 샜습니다만 그래서 그렇게 10살 미만의 아이들에게 $250씩 나라에서 이렇게 종잣돈 계좌를 만들어주기로 한 게 이제 그게 트럼프 계좌인데 이 델 부부가 62억 5천만 달러를 여기에 그 기금을 좀 써라라고 기부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이클 델 CEO는 이 예산에 함께 사용해달라면서 이제 딱 찍었는데 이제 무려 62억 5천만 달러 네,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62억 5천만 달러, 1,500억 달러, 1,500억 달러 가까이 있는 사람이 뭐 한 1억 달러 정도 냈다면은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안 할 것 같은데 그래도 한 62억 5천만 달러를 냈다니까 정말 해드리고 싶은 그런 말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 노블레스 오블리주. 1,500억 달러가 있는 사람이 1억 달러 냈다면 그래도 대단하다. 요 정도인데 노블레스 오블리주까지는 말이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래도 1,500달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62억 5천만 달러를 이 후대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흔쾌히 쾌척한 마이클 델 CEO를 향해서는 정말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생각이 듭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 프랑스어죠, 프랑스어. 이 노블레스는 귀족이라는 의미고요. 잘 아시는 대로. 그리고 이제 오블리주는 의무라는 의미죠. 뭐 영화도 좀 비슷하죠. 즉 사회적인 지위가 높을수록 여기서 말하는 게 지금 노블레스는 반드시 귀족 신분이다. 뭐 그것만은 뜻하는 건 아닙니다. 이제 의미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즉 사회적 지위가 높을수록 더 큰 책임감과 더 큰 도덕적인 의무가 따른다. 또 그걸 이행해야 한다라는 그런 개념의 얘기입니다. 뭐 말은 쉬운데 뭐 그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모양입니다. 하지만 뭐 이렇게 6억 달러도 아니고 62억 달러 이상을 기부하는 이런 사람이야말로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을 들어도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샌프란시스코 시티가요, 식품 대기업 10곳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니 무슨 민간단체나 소비자단체 또는 건강이나 환경단체가 아니고 무슨 시정부가 식품회사한테 소송을 제기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유는 이래요. 일단 샌프란시스코 시티 말은 이렇습니다. 원재료의 형태가 사라지고 각종 인공 첨가물이 들어간 초가공 식품이 주민들의 건강을 해치며 그 때문에 그 주민들의 건강을 해쳤기 때문에 우리 지방정부가 그 치료비의 상당 부분을 감당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이 가공식품을 만드는 이 회사들에게 청구한다. 이런 논리인 것입니다. 샌프란시스코시는 어제 캘리포니아 주 법원에 소장을 제출을 했습니다. 실제로. 자, 그 소장에 그 피소된 그 업체들 명단이 쫙 10개가 들어가 있는데 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회사예요. 대부분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가공식품들을 만드는 회사죠. 제일 위에 들어가 있는 이름은 코카콜라였습니다. 코카콜라 컴퍼니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펩시코 들어가 있고 크래프트 하인즈 들어가 있고요. 포스트 홀딩스, POST, 포스트 홀딩스, 그리고 몬델리지 인터내셔널, 제너럴 밀스, 그리고 네슬레 USA, 그리고 켈로그 등등의 대기업 식품 기업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시는 손해배상 청구액을 소장에 그 액수는 기재하지 않았는데요. 앞으로 그 재판 과정에서 배상 액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그 미국에서 공급되는 식품에서 이 가공식품이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들은 제 생각에 뭐 마켓 가서 장 보고 그러실 때 그게 이제 미국 마켓이든 또는 뭐 한인 마트든 같이 장 보실 때 제 생각에 가능한 한 가공식품보다는 이제 원재료나 원재료 식품을 더 많이 구입하실 걸로 저는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가공식품이 그렇게 많을 거라는 상상을 못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요게 이제 미국 마켓 가보면 또 다르고 또 젊은이들이 그 마켓 볼 때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게 또 얘기가 달라요. 미국에서 지금 유통되고 있는 그 식품 중에서 가공식품의 비율이 무려 72%가나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식품이 가공식품이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가공식품 섭취는요, 비만, 제2형 당뇨병, 심혈관계 질환, 암, 인지 능력 저하 등등과 연관이 있다라는 것은 여러 연구에서 이미 검증된 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참 흥미로운 건 캘리포니아주는 민주당 정부이긴 합니다만은 뭐만 있으면 캘리포니아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대개는 굉장히 극심하게 대립을 하면서 싸우다가 결국은 이제 추진되는 것도 없이 싸우다 끝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캘리포니아주는 요번에 요 가공식품 그 회사에 대해서 소송하는 이 일만큼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초당적인 협력을 통해서 소송을 제기했다. 샌프란시스코 시가 그런 아주 좀 특이한 그런 현상을 보였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 한 가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한국이 한미 관세 합의에 따라서 약속한 그 대미 투자액을 곧 낼 텐데 미국에 그 투자액의 일부를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우선 투입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한국이 대미 투자액 돈을 갖고 오면 그 돈 중에 일부 상당 부분을 미국 내에 원자력 발전소 짓는데 우선적으로 사용하겠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러트닉 장관은 백악관 강요 회의에서 한국이 투자할 총 3,500달러인데 한국이 일단 그 한국이 투자할 2천억 달러와 일본이 투자할 5,500억 달러 등 도합 7,500억 달러를 미국 내에 원자력 발전소 짓는 데에 우선적으로 투입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한국이 미국에 대야 할 그 대미, 소위 말해서 대미 투자라고 그러죠. 그 대미 투자의 총 액수는 앞서 말씀드린 3,500억 달러입니다. 그런데 이제 러트닉 장관이 왜 2천억 달러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2천억 달러는 순수 캐시입니다. 현금 투자해야 되는 액수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1,500달러는 한국이 미국의 조선업을 부활시켜주는데 협력을 하는 데 들어가는 여러 가지 비용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런 거를 이제 가치로 환산해서 1,500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캐시해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반드시 캐시해야 되는 2천억 달러만 러트닉 상무장관이 말한 것입니다. 자, 여하튼 앞서 이제 원자력 발전소에 들어갈 거구나. 이제 그건 그거고요. 자, 그러면 한국이 2천억 플러스 1,500억 도합 3,500억 이거는 이제 미국의 돈을 갖고 와서 투자를 일종의 하는데 투자라는 것은 사실 돈을 빌려주는 것과 다르잖아요. 빌려주면 반드시 그 원금을 받는데 투자라는 것은 원금을 날릴 수도 있는 게 투자잖아요. 그다음 대신에 또 많이 돈을 벌 수도 있는 게 투자고. 자, 날릴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지구상에서 가장 튼튼한 나라인 미국에 투자하기 때문에 날릴 거라고 생각 안 하는데 당연히 이제 이익이 생기겠죠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그럼 이익이 생기면 어떻게 되느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투자 수익 배분은 이렇게 됩니다. 원리금을 상환 다 받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2천억을 투자했죠. 그러면 이제 투자금을 이제 얼마가 됐든 이제 회수하기 시작해서 나중에 2천억 달러가 다 회수되는 그 시점이 있을 텐데 그 시점 전까지는 한국과 미국이 그 돈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익금의 5대5를 반반씩 나눠 감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어느 시점에 그렇게 5대5, 50%씩 이익금의 반을 이렇게 가져가다가 어느 시점에 2천억 달러를 다 벌었어요. 이제 원금은 아직 원금 2천억 달러를 투자했기 때문에 투자했는데 그 2천억 달러를 다 벌었어요. 자, 그 이후에는 거기서 발생하는 모든 이익금의 90%를 미국이 가져가고 10%만 한국이 가져간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어제 강요 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 이전까지는 동맹을 포함한 다른 나라들이 미국에서 돈을 뜯어냈다라면서 한국과 일본은 은근슬쩍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야, 한국이 막 2천억 달러, 총 3,500억 달러 이렇게 투자한다는데 굳이 이렇게 이런 표현을 쓸 필요가 있을까라는 좀 강한 아쉬움이 남습니다만은 러트닉 상무장관의 말이 저는 좀 귀에 좀 거슬려서 여러분들에게 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이제 영상을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이거 러트닉 장관이 말한 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이 미국으로부터 돈을 뜯어냈다라는 그런 표현을 썼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그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나는
국가의 이름을 말하지는 않겠다라고 먼저 전제한 뒤에 일본이라고 말하지도 않겠다. 한국이라고 말하지도 않겠다라고 하면서 하지만 우리의 동맹 그들 나라는 우리에게 돈을 그 동맹국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엄청난 돈을 뜯어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뭐 나라 이름을 공개하지 않겠다라고 해놓고 사실은 일본, 한국 다 사실상 공개한 셈이에요. 네. 그러면서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 미국으로부터 엄청난 돈을 뜯어갔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습니다. 예, 그 한국이 참 열심히 공부하고 참 열심히 일하고 지금은 좀 한국이 여유 있게 삽니다만은 한때는 그런 뭐 80년대 뭐 90년대 이때는 세계적으로 좀 놀림감도 당했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놀 줄도 모르고 그저 일벌레 교육시킨다고 그냥 애들 그냥 두드러 잡고 막 뭐 이런 놀림감도 되고 비아냥거리는 얘기도 다 듣고 하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해서 그래서 뭘 했어요? 제조업을 부흥시켰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의 제조업이요. 없는 게 없습니다. 뭐 자동차, 핸드폰, 컴퓨터, 반도체, 그리고 뭐 심지어는 뭐 물컵 조그만 것까지 옷, 뭐 화장품, 뭐 자동차, 심지어는 최근에 지금 우주선 그 위성 쏴서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한국에서 얼마 전에 누리호를 쏴서 성공시켰습니다. 그래서 누리호가 식구간 13개의 위성이 있는데 저 우주에 가서 13개의 위성을 쫙 펴들어서 지금 정확하게 제자리에 자리 잡고 한국 기지국하고 통신하고 있을 정도로 지금 우주까지도 지금 다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미국이 와서 좀 도와달라고 하는 배터리 기술, 심지어는 엄청난 큰 배를 만드는 조선업, 대한민국이 지금 제조를 하는데 뭘 만들고 하는데 지금 없는 기술이 없습니다. 소프트웨어적이면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면 하드웨어. 여하튼 그렇게 이제 열심히 공부하고 해서 이렇게 제조업을 부흥시켜서 그래서 좋은 물건을 많이 만들어서 수출을 통해서 미국으로부터 돈을 많이 번 건 사실입니다. 뭐 미국에만 수출한 건 아니지만, 네. 하지만 돈을 번 것과 돈을 뜯어낸 것과는 좀 차이가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자, 아무튼 이제 한국이 미국에 2천억 달러는 현금으로 투자하고 1,500달러는 미국의 조선업을 부활시켜주는 그런 가치로 이제 환산하게 되는데 캐시던 뭐 그에 상응하는 어떤 가치던 한국과 미국이 그 투자를 통해서 서로 다 같이 좀 윈윈하는 정말 동맹국으로서 같이 윈윈하는 그런 결과물을 얻기를 바란다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자, 오늘도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아주 특별한 아주 즐거운 아주 기분이 좋은 아주 편안한 아주 행복한 아주 추억의 남을 같은 코스 같은 일정이라도 추억은 차이가 nap니다. 고객 만족도 1등 아주 투어. 내 인생 최고의 순간 1등 여행 아주 좋은 아주 투어 아주 좋은 213-388-4000